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총선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 단원, 을로 가보겠습니다. 안산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와 안산에 살아?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착공을 전환점으로 해서 안산 발전, 안산 성장을 함께 했다는 것. 안산, 단원, 을은 지금의 지역구로 재편된 17대 총선 이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번갈아 당선될 정도로 매번 격전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4선에 도전하는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도전장을 낸 청년 정치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부에서 만나봅니다. 지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날 현재 계속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금년 8월 31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하루 앞둔 정치권 풍경 등 오늘의 핫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의 말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오늘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상도 지금 막 시작됐다고 하는데 관계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미래를 참칭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의 의석수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는 절박감에서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의석이 최대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의 소명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4부에서는 아재들의 화끈한 놀이법 안 아픈 대한민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4.15 총선의 승부처. 오늘은 경기 안산 단원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략공천 지역으로 공천한 김남국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맞붙는 곳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 을 김남국 후보 연결해 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 단원 을의 김남국입니다. 예. 오늘 지역에서 청년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청년 간담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청년들이 저희 선거 캠프를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년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이 교류하고 좀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을 좀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좀 장으로 이 청년 간담회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전 지역구에 공천된 후보 중에서 김남국 후보가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하시니까 아마 젊은 층과의 소통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공천이 좀 늦게 돼가지고 네. 예,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에 도전하는 의원이고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김남국 후보는 공천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인지도 면이나 이런 게 좀 딸릴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아무래도 청년이고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또 청년이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김남국이 누구냐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예. 지금 안산의 전략 공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청년 김남국에 대해서 안산을 발전시킬 수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더욱 남은 기간 더욱 더 열심히 절박하게 뛰려고 합니다. 예. 그 전략공천을 뒤늦게 받았기 때문에 앞서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준비하던 후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후보들이 반발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청년 전략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셨던 예비 후보님들 두 분이 상당히 많은 이 상심을 겪으셨고요. 예. 또 예비 후보님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지지하셨던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선거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예. 이 예비 후보자분과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그 일을 했고요. 예. 아마도 그 두 분께서 제가 좋은 뭐 후보라거나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안산 단원을 해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이 다시 한번 패배할 수 없다라는 큰 대의 때문에 저를 지지하는 그 지지 선언도 해주셨고요. 또 그냥 이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 지지 선언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분께서 회의에 아침마다 참석하시면서 함께 회의도 주재해주시고 또 여러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셨던 선거 캠프의 참모분들이 저희 캠프에 합류하셔서 함께 띄워주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안산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민심이 있는데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말 미중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시민시장을 잠깐 들렀는데요. 예. 시민시장의 민심을 좀 듣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들렀는데 대부분의 그 시장 상가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부 상가들이 조금 열리긴 했지만 거의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2, 3개월 전부터 5일장을 그만두고 최근에는 많은 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안산 지역의 민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 민심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예. 최근에는 그게 조금 주춤하다. 안산이 주춤하고 있는 시기에 상황에 다른 어떤 화성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곳들 주변 도시가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안산이 조금 뛰었으면 좋겠다.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당국의 대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할 텐데 안산 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안산도 이제 원래 안산이 그 최근까지 청정 지역으로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안산 지역에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더 이제 방역 활동에 힘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안산시에서도 모든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 동원해서 이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고 또 시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선거 캠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온도 감지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코로나 확산하는데 좀 방역에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김남국 후보가 안산에 전략공천 됐을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보니까는 김남국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가 앞선다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는 없고요. 여기 현역 3선 의원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안산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예. 또 그다음에 뭐 주민과의 소통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장점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 그분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오히려 더 제가 불리하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잠을 줄여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그 안산 지역이 인구 감소율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그 만일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월 시화공단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국가산단인 반월 시화공단이 성장하면서 같이 이제 도시가 크고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 반월 시화공단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IT 업종 그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사실상 이 제조업 중심의 그 산단이 국가 산단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반월 시화공단에 영세한 여러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정책의 플러스에서 동시에 이 반월 시화공단이 새로운 어떤 지식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AI라든지 예.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상대 후보는 중진 의원이 당선돼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치 시인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네, 그러나 정책이나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의 차이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산시 발전에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예. 국회에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안산선만 하더라도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공한 다음에 개통까지 확실하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잘못돼 버리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부담되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이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정, 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큰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야당 의원 3선을 저는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청와대와 정부와 소통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또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고 당장에 지금 뭐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도 굉장히 저는 가깝게 연락을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안산 단원을의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안산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셨네요. 또 지자체장이 또 민주당 수석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금 뛰고 계신 지역구도 경기도이니까요. 네. 이재명 지사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안산의 전략공천, 청년 전략공천을 받고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먼저 긴급 재난소득을 발표하라라고 시행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허.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추경안이 12조가량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예. 이 추경안이 실제 집행해서 경제적 정책으로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정부에서 아무리 세심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행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아까 전에 시민시장 가봤는데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가게에서 직접적인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 잘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 70%까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난 긴급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만 지급하는 건데 전 국민에게 다 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소간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긴급하게 70%까지라도 지급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속적인 어떤 추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 정말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서민분들, 그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직접 이제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대출 신청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음에 초기에는 있었지만
지금 조금씩 정책이 나아지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활발하게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긴급한 지원책을 좀 발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안산 발전을 책임지는 안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김남국 후보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였고요. 상대 후보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도 인터뷰 요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일정 조율되는 대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TK 지역을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들었는데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에 침체에 빠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 이런 뜻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청와대가 소개한 일정의 슬로건이 한국 경제 저력, 위기 극복의 DNA였는데요. 구미산단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불을 밝히고 터널을 지나야 한다.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다들 영상을 보셨겠지만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잖아요. 이게 많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복귀는 좀 조용히 이루어졌는데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관사에서 4일간 휴식을 한 다음에 오늘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정례 브리핑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 최용호 행정부시장에 따르면 권 시장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걸음걸이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대구 지역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도 네. 대구 지역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사람 요양병원에서 1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 병원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서 이 병원 확진자는 135명으로 증가했고 대실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또 1명이 늘어서요. 총 95명이 됐습니다. 이 제2미주병원 또 대실 요양병원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만 지금까지 23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대구 동산병원 계약직들이 무더기 해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네, 최근 대구 동산병원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비정규직 직원이 35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를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1년 계약 만기가 돌아온 시점에 협의나 구두 설명 없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1명의 간접 고용 등을 통해 수년간 병원에 근무해온 식당 조리사들이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 있습니다. 예.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조리원들은 방역대책에 따르는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원이 갑자기 문자로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통보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이 큰데요.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문제로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하고 대구시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손실 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좀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언뜻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코로나 봉쇄 기간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예방 팁을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요. 예.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여성 코로나19 예방 이 해시태그를 단 몇 장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에는 간편복 차림으로 집에 있지 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으라고 돼 있고 또 다른 포스터는 부부가 빨래를 넣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을 때 유머를 섞어 도라에몽의 익살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하고 잔소리를 피하라고 적었습니다. 또 세 번째 포스터는 여성들더러 화가 나더라도
먼저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라고 권고했고 마지막 포스터는 남성이 소파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집안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주라고 여성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판이 계속 이어져가지고요. 해당 포스터는 결국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자, 다른 이야기 봅시다. 종편이죠.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앞세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러했다. MBC가 어제 보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종편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 내용이 어제 M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오늘 후속 보도가 있다고 해요.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이 기자는 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취재해보니까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는 윗선의 꼬리 자리가 있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기자가 유시민을 치면 그러니까 뭐 공격하고 제거하면 이런 예. 뜻이겠죠. 검찰도 좋아할 거라고 말하면서 취재의 목적이 유시민 이사장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고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압박성 발언도 했다라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MBC는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가 이모 기자를 채널 A 본사에서 만났고 이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면서 녹취록을 보면서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소리내 읽었는데 해당 검사장은 채널 A 취재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그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거 보니까 이 네. 채널A 기자가 먼저 그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그렇습니다. 감옥으로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과 지금 나온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유시민을 치고 싶다. 검찰도 네. 유시민을 치고 싶어 한다. 당신이 살려면은 그 유시민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도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유시민 그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해서 뭐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 보도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채널A 기자가 먼저 이철 전 대표한테 제안을 했고 예. 불어라. 안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친다. 이런 식의 예. 얘기한 건데요. 지금 박종호 기자도 이제 기자 생활 꽤 오래 하셨으니까 네. 취재하면서 이렇게 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면서 취재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기자는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인이 아니라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동한 거거든요. 예. 수사기관도 뭐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예. 저는 뭐 조직 폭력배 같은 생각 네. 드는데 협박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재하는 기자가 검찰과 굉장히 인연이 있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고 뭐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추측 가능한데 네. 그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장 네. 그리고 채널A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채널 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왔고요. 채널 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먼저 취재원이 선처 약속 보장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면 그 채널A 기자가 먼저 편지를 보냈던데. 그렇습니다.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채널A가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고 예.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참 의아한데요. MBC를 향해서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는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 윤리를 MBC가 어기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익에 연관된 공익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른바 몰래카메라 방식이죠, 사실은. 예. 이런 거는 허용이 되어 왔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런 거죠.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예.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또 MBC 후속 보도를 네.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예, 1인당 10만 원씩 주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그러니까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신청은 9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지역화폐나 신용카드형 이거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요.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선불 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사용 기간은 3개월이고요. 최대 2020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 가족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이 가족,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 있는 부모가 그 미성년 가족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성인인 경우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조금 혜택을 받고 또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다른 데서 쓰고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누가 준 게 아니고 도민들의 세금이에요. 그 세금 가지고 경기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엊그제 발표된 얘기죠. 전 국민 70% 에게만 하위 소득 70%. 그거 지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가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참 맞서고 있어요. 그 시급성과 그리고 합리성 이 부분인데요. 시급하게 하려면은 지금 월에 얼마 버는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소득이 많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만약에 작년에는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신청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5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4천여 명에게 이미 무급 휴직 통지서를 보냈었는데요. 조만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당장 무급 휴직 상황에 놓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한미군 사령부와 무급 휴직 관련해서 협상에 들어가서 손지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 1월 말 저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급 휴직 통보를 받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1월 달에 통보를 받고 이제 무급 휴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한 7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무급 휴직이 시작되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 8,500명에 대해서 전 인원에 대한 무급 조치를 취하려다가 도저히 기능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4,000명도 그냥 기지를 운영하는 수준의 인원만 배치됐을 뿐 기존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이나 전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최소한 배치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본연의 기능 수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급 휴직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기한입니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니까 무기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어떻게 생활하시냐 이 걱정이 될 텐데. 가장 막막하죠. 그래도 예.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자, 언론 보도상으로는 방위비 협상이 긍정적이고 잠정 타결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협상의 타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예. 전혀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협상장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말들은 못 들으셨습니까? 일부 들은 게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예. 많이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예. 많은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 무급휴직 조치가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령관의 말. 네, 주한미군 사령관과 노조는 꾸준히 노사회를 갖고 있었고 예. 며칠 전에도 같이 모임을 있었습니다. 예. 주한미군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 있는 군인들이나 가족들이 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저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노사 양쪽 다 무급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협상 타결이 돼서 무급휴직 조치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 또 몇 년 뒤 계속해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협상 때마다 늘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한국인 노동자들이 협상 때마다 볼모로 삼아지는 것을 좀 예방해달라. 예. 이제는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불법 강제 휴업입니다. 이 휴업이 진행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의무화 된다면 당연히 이런 휴직은 안 할 것이고 그 협상문 본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한다라고 하는 예. 조문이 삽입돼야 합니다. 예. 자, 오늘 국방부가 무급휴직 조치에 대응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제출해주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측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내놓지 않았던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예. 그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협상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 법은 우리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도 개선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파 노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고요. 노동 3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소파 노무 조항은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소파 노무 조항에 무급, 유급 이런 조항이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항이 없고 이런 원인은 같은 조항을 두고 미국은 노동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한국은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개정이 돼야 하고 예. 아예 노동법에 대한 강제로 준수하게 만드는 조항이 삽입돼야 됩니다. 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한국의 노동법은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좀 불평등한 조항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이참에 꼭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조 차원에서 소파 노무조항이 개선돼야 된다고 아마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그 주한미군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 정부에서 의지를 갖더라도 미국 쪽에서 그 개정에 대한 그거를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예. 논의조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 오늘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예, 오늘 출근 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게 아니죠. 못 하신 분이죠. 예. 못 하시고
또 4,500분은 들어가서 저희들이 못하는 일까지 2배, 3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이 8,000분이 하시던 일을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절반의 인원으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또 그분들은. 예,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예.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통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이 좀 잘 타결돼서 빨리 현업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 주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간접 고용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되지 못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정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서 고용 자체를 바꾼다면 소파 노무조항의 개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 고용 주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주한미군에게 주한미군이 그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쓸 때 쓰고 또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지금은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체계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하고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한미군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궁극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게 총액 협상의 문제점입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체 금액만 협상을 할 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쓰던 간에 그거는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배정을 잘못해서 인건비는 작게 배정하고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많이 배정해서 남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 정부가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총액 협상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이제 소요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는 소요 충족형 제도로서의 협상 제도의 개선도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꿀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지호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네. 이제 투표는 뭐 2주 정도 남았고요. 네. 열린민주당 돌풍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처음에 이 당이 만들어지고 합류하고 할 때 이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셨습니까? 선전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예.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선거자금 때문에 펀드 예. 그 모집을 했는데 58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무려 43억 원의 돈이. 예. 그리고 뭐 지지율도 지금 15%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세력이 열린민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간의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들을 예. 좀 저희가 대변해주고 있다. 예. 그런 점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매운 민주당, 뭐 사이다 민주당, 뭐 이런 예, 이런 그렇게 얘기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네. 들리던데. 그러면은 몇 석을 기대한다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처음에 사실 여기 합류한 걸 결정하고 나서 10석이면 엄청난 대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지금 17번까지 저희가 추천을 했거든요. 예. 왜 20번까지 못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예. 근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거 제로셈 게임 아니냐. 네.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거 아니냐. 더불어시민당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계속 열린민주를 견제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그래서 적자니 서자니 뭐 효자니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러게요. 예.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전략으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나 심정도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크게 봐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민주개혁 진영의 이제 완승, 압승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열린민주당이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뭐 그게 제로섬이다, 뭐 깎아먹기다 이런 얘기들은 한 면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어떤 적자서자 이런 유치한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로섬이 아니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게 최소한 포지티브 썸이지 예. 네거티브 썸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마 저희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강들이 지금 어차피 다른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결국 큰 바다에서 만난다는 거 이것도 예. 유권자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상대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이재호 대표 만나서 무슨 다른 방송을 하나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던데 예.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서로 키워주려고. 아.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계속해서 열린민주당에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네. 열린민주 지지율은 더 오른 거 아니냐. 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정치판에 많이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언급됨으로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오르는 거다. 예.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근데 열린민주가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시도한 것 같은데 그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또 당원들과 국민들의 투표로 최종 비례순위를 결정한다. 네. 한 번도 있지 않은 실험 같은 네. 역사적 실험 같은 것인데 사실 그 여성이 이제 홀수에 배치되어야 되니까 김진애 후보가 1번이 됐는데 그렇죠. 그 표로 따지면은 최강 후보가 1등한 거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가요? 예.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이 네. 최강욱이 국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간에 이제 검찰이 보여왔던 그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을 이제 시민들께서 절감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저한테 일종의 상징성이 생겨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님을 모시던 비서관의 역할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 같이 근무하던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저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떤 열망 이런 거에 불을 당긴 것이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개혁, 당위성,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점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민주진보 세력에서 열린민주에 많은 박수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MBC가 보도한 채널A 내용, 그렇죠.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열린민주당이 성명서를 냈는데 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유신 시대나 군부 독재 시대에 있을 허위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성명서에 담겼고 또 최강욱 후보 개인 SNS에는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안 곳이 채널A였고 네. 새해 첫날부터 관리실을 속이고 저희 집에 난입하여 1시간이 다 가도록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지르다 경찰에 쫓겨난 자들도 채널A였다. 네. 오보를 낸 것도 채널A였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또 개혁 세력이 원하는 듯한 발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원하는 듯한 바로. 네. 근데 이렇게 이 페이스북 또 열린민주 성명이 강하게 나왔다 그럴까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또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간에 검찰과 언론의 유착 또 서로 주고받기를 통한 사건 만들어가기 이런 예. 것들은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 손혜원 의원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유감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 국면을 앞두고 어떻게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지금 가장 안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회를 제가 좀 단문으로 이렇게 알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거에 검찰이 비판받던 부분이 정치검찰 아닙니까? 예. 끊임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예. 권력에 줄대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는 모습.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정치적인 간섭이나 권력의 개입이나 이런 것도 일치 안 하니까 검찰 정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법무부 소속 외청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아침마다 무슨 뉴스가 되고 세상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어떤 수장이 경로하셨다라는 얘기가 매일 그렇게 보도가 됩니까? 그리고
무슨 그 사람의 동정 하나, 언급 하나하나가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마치 과거에 야당 총재가 움직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언론이 취급하고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 사람들이 또 움직인 시기나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좀 이제 봤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고 기획한 측면이 많이 있어 보여서 그 위험성을 좀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검언 유착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신 것 같네요. 확신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간의 어떤 우려했던 점들이 상당히 많이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네티즌께서 지금 저희 일이 벌어진 후에 많이 찾으셨던데 채널A의 단독 보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채널A가 그 검찰발 단독 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조국 전 네. 장관 관련해서 네. 속된 말로 빨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빨대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MBC의 취재진이 또 그 취재 과정을 밝힌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검찰 내부의 정보를 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계속 그 갇혀있는 분을 압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거의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검사장 지목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대검찰청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 글쎄, 뭐 그거야 앞으로 확인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 한 명이 아니고요. 예. 복수의 검사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네, 그것이 뭐 조만간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또 MBC가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 저희도 관심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기가 좀 공교로운데 어제 MBC가 그 보도를 하고 나서 네. 오늘 민주당의 김영배 후보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문제가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까 이제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지금 김영배 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광주에 또 출마한 윤영덕 후보라고 있어요. 예. 김영배 비서관 바로 밑에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했던 분입니다. 예. 거기를 진즉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김영배 비서관 압수수색을 했고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정비서관이 역대 3명이에요. 백원우, 김영배, 현재 이광철 이 순서거든요. 예. 이 세 분을 다 입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모양이나 이런 상황을 검찰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 바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 예.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그 채널A와 관련된 충격적인 MBC의 보도.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왜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MBC 라디오와 인터뷰했던데 네.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했거든요. 아마 그 감찰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검언 유착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열린민주당이 최근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죠.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라는 예. 거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을 빨리 다 완성하고 하부 규정까지 정비하겠다. 그걸 또 촉구하겠다라는 점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경찰개혁의 문제, 자치경찰 문제, 또 경찰 내부에 이제 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이고요. 언론개혁은 이제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 검찰개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폐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예. 언론이 그간에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징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언론이 오보를 했을 때 일면 탑으로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매장을 한 다음에 예. 나중에 판결에서 져서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저 구석에다가 보지도 못하는 곳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의 정정보도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고 일면 톱으로 해서 오보를 냈으면 일면 톱으로 정정보도를 해라. 그다음에 10분 동안 탑뉴스로 오보를 냈으면 10분 동안 탑뉴스로 정정보도를 해라. 이런 내용의 그 오보 예방법도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참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발전적으로 개정하고 개선하고 꼭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언론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그 언론 개 자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언론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식의. 오늘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예. 사실은 좀 지나친 우려죠.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은 오늘 우리 주진영 공약단장께서 정책본부장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의 침해를 언론인들 스스로 우려하는 상황인지 언론 자유의 과잉에 따른
횡포를 우려하는 상황인지 그거는 스스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반문을 했을 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주제가 벌어지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선정성 있는 보도를 마구잡이로 해가면서 클릭수 장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언론인들이 걸어가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예. 아니면 진정한 사회의 공기로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팩트에 기반한 그런 사회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정도인 것인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답은 뭐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권한 축소 이 부분도 공약에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 개헌 사항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네, 저희가 뭐 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그걸 설마 몰랐겠습니까? 아,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일의 변경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공자님 말씀에도 바른 이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총장인지 그 배경이 또 과거 저희가 법대에서 배웠던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설명으로 지금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제왕적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막무가내로 독선에 빠져서 행사됐을 때 어떤 심각한 피해를 낳는지를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최소한 제자리를 찾는 법무부의 외청장으로서의 제자리를 찾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지금 기고만장해서 뭐 장관이 오라는데도 가지 않고 나와라 딴 데서 만나 제3의 장소에서 예. 만나자 뭐 이런 예. 식의 소행은 최소한 못하지 않을까.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공약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10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야말로 선거를 대비한 말 같지 않은 소리고 막상 자신들이 이제 그 또 정권을 잡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면은 뭐 곧바로 또 말을 바꿀 텐데요. 뭐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언급한 대로 열린민주당은 후보도 당원과 국민으로 추천받아서 이루어졌고 투표도 당원과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정책도 당원과 국민들의 투표를 참고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열린 공약이라는 그 메뉴를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쪽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공약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거의 날마다 합숙하다시피 앉아가지고 이제 공약에 관한 토의나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발표드리는 공약의 내용이나 순서 같은 것들도 다 그 열린 공약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열망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점이 그럼 선거가 끝나면은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정당으로 당선된 분들은 그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네. 뭐 뒷부분에 있는 11번부터는 원래 민주당 후보니까 당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또 중간에 8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고 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어디나 다 있는 거고요. 예. 가장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바탕에 깔린 문제의식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았을 때 열린민주당이 거기에 합세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 그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1당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나는 것이고 예. 그 제1당이 되는 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걸로 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걱정인 것 같고 만에 하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어떤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개혁 작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혹은 뭐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혹은 뭐 숫자가 부족해서 야당에 끌려다니게 될 경우 이럴 때 저희가 뭐 절대로 그냥 혼자서 방치해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럼요. 선거 예. 결과를 놓고 예. 전략적으로 유권자들이 바라시는 또 민주개혁 진영의 가장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 한국당에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린다고 하면 네. 합치지 않고 네.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두 개가 가지가 되는 생기는데 그렇죠. 여기 민주당 하나만 있다 보면 협상에서 딸리기 때문에 능력이 네. 네. 그럴 때는 열린민주당이 또 다른 당과 합해서 그 민주 진보 개혁 세력과 연대해서 또 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당연하죠. 답안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당연하죠. 저희가 검찰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제1야당, 제2야당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절대 방치할 수 없죠. 예. 또 하나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네.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정치인들의 야욕과 탐욕 네. 뭐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네. 민주당 정권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당선이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후보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제 저도 사실은 요새 정치인 최강욱이라는 얘기를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서 굉장히 낯선데요. 기존의 정치 문법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열린 캐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대를 배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기대를 배신하는 순간 저희는 바로 버려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했어야 될 질문 같은데 제가 끝에 하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 최강욱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바꿨습니까? 예. 잠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제가 공직 사퇴 시한을 딱 맞춰가지고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사직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이번 선거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검찰 정치가 왜 위험한 것이고 검찰 정치가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촛불 시민의 역사와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지가 저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그 스피커를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걸 외면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런 선택을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셨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바른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최강욱 후보가 이야기한 열린민주당 지지율 15%는요. 쿠키뉴스와 조원 CNI가 네. 공동으로 2020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대상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표본수는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15.5%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도 비례정당을 뭐 지역구는 결정했는데 네. 비례 투표를 어디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비례정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왜 열린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이 탄생한 이유는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염원에 동의하시고 또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또 미래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끊임없이 회귀하는 세력에다가 철퇴를 안기시고 싶다면 저희 열린민주당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할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두 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생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상황을 유쾌하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화제인데요. 이건 나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재밌게? 영상물들 보니까 뭐 별별 걸 다 하더라고요. 예.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탈리아에서 그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시고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와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베란다니까 거실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나갈 베란다가 없다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 봉쇄 됐을 때 우한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네. 마주 보면서 댄스 배틀을 한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엄중한 격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딸기에서 핀셋으로 씨앗만 발라내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커피 믹스 봉지에 들어가 있는 커피와 설탕, 크림 분리하는 거. 그것도 참 힘든 건데.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한 여성이 자가격리된 여성이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반대편 건물에서 그 한 남성이 드론을 날려서 그 드론에 편지를 끼워 보냈더라고요. 내 전화번호인데 연락해달라. 그래서 옥상과 옥상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뭐 이런 영상도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쾌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즘에 또 신조 확진자. 예. 외출이나 뭐 운동을 밖에 나서 못하니까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다. 그렇죠. 지금 제 7살짜리 아들도 몇 달 만에 엄청 살이 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학교나 유치원 안 가는 아이들 때문에 사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오직 먹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또 자기 입에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족 전체의 지금 문제, 건강에 지금 사실 문제가 좀 큰 것 같아.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하면 운동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햇볕을 안 보면 비타민 D 농도들이 낮아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심화되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번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 동선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들도 동선 파악을 하거든요. 그 대부분 이분들의 동선은 아주 간단해요. 소파에서 식탁. 식탁에서 소파, 간혹 침대. 이 세 군데를 빙빙 도는 동선 파악을 해서 하는 이 동선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로 해서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고 걷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특히 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는 실내보다는 조금 더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원이나 뭐 가까운 곳에 가서 산책. 맞습니다. 이게 잘 주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이 야외 공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의 경우, 그러니까 휴일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피하고, 평일에 낚시터를 가거든요. 사실 낚시터는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주변에 안 만나요, 사람들. 그래서 낚시꾼끼리도 사실 서로 이렇게 말 안 나눠요. 그건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낚시가? 낚시 운동돼요. 그래요? 붕어 낚시는 일어섰다, 앉았다, 운동되고요.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수지, 수로 한 바퀴 뭐 이러면서 돌면, 뭐 골프장 도는 그거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 괜찮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 햇볕을 어느 정도 쐬줘야 한다면서 사람이. 그렇죠. 햇볕을 안 쬐면은 이게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이 이제 겨울이 되면 햇볕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광합성은 우리가 녹색 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똑같이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게 저 식물에서부터 동물에서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 교통 발생의 속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산책이나 하면 좋겠네요. 좀 햇볕도 좀 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못하면 저는 이제 어제 국회 뒤에 윤중로를 갔거든요. 그게 벚꽃 벚꽃이 확 펴가지고요. 다 피지는 않고 저 서쪽하고 북쪽 사면 아직 좀 덜 폈는데 그리고 거의 만개에 가까운데
지금 4월 2일 내일부터는 거기 통행 자체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금지하기 전에 제가 다 놨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리두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축제도 즐기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교익 선생이 얘기했던 낚시 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낚시가 하면 어떻게 고기만 잡고 다시 방생합니까? 매운탕 끓입니까? 저는 이렇게 다 방생을 합니다. 방생하는 거예요. 그 낚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거의 낚시 가면 거의 못 잡아요. 꽝이 보통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낚시를 핑계로 바람 쐬는 거죠. 한 서너 시간 정도 바깥에 물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물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냥 보통의 공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물 옆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가까이 두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주는 물고기가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저 같은 이렇게 하수의 낚시꾼한테 물어주는 이 물고기는 저한테는 너무 귀한 손님이니까 고이 이렇게 몸의 손상을 되도록이면 안 입힌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는 방생하는데 그 황교익 선생님 나왔으니까 매운탕 중에서 바다 매운탕이 있고 민물 매운탕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요? 저는 확실히 민물 매운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동네가 그쪽이 산골이잖아요. 산골에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바다 가려면 너무 멀고 호수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 빠가사리라든지 붕어라든지 뭐 동작 다 빠네요. 그게 민물 생선으로 한 그 된장 풀고 이렇게 한 그걸 드셨을 것이고 저는 바다 출신이잖아요. 마산. 여기는 그 마산 바다에 거기서 나오는 생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맛있거든요. 그게 뭐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 그 진동 앞바다 그 생선이 가장 맛있다라고 유명해요. 거기서 제가 늘 먹었던 것은 매운탕 안 끓여요. 그러면? 위에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냥 맑은 탕으로 끓이죠. 하얗게. 그렇죠. 이게 뭐 넣는 거라고는 뭐 마늘, 파,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무. 그 정도 있으면 시원하게 진짜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매운탕을 먹더라고요. 이게 싱싱하지 않은 생선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 민물 생선도 그러거든요. 흙내 약간 나잖아요. 흙냄새 나죠. 그 흙내를 죽이기 위해서는 된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내륙 쪽 분들은 아직 생선 맛을 잘 모르니까. 저도 엊그제 예당호를 갔어요. 충남. 예당호 갔더니 예당호 유명한 어죽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죽. 거기 갔는데 천하에 없는 별미라는데 제가 먹어보고 꼭 먹어야 되나. 여기 왔으니까 먹기를. 아니 어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좀 모양새가 좀 그래요. 어죽이. 그 담아주는 그릇도 조금 예쁜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그 쭈그러진 양재기 뭐 이런 집을 갔거든요. 할머니가 하시는. 그 어느 집인지 알겠어요. 이분들은 민물고기 맛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은 우리 강 원장님도 그 매운탕보다는 이 질이 맑게 이렇게. 그렇죠. 질이죠. 제가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세발낙지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광주. 이러고 보니까 광주, 마산, 전라도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주 마시면 어렸을 때는 다라이에다가 세발낙지를 100마리를 놔두고 한 잔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대야.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무교동 낙지집을 갔는데 거기는 낙지 덮밥이랑 볶음인데 벌겋게 맵고 짜게 해서 주더라고요. 아니 왜 낙지를 이렇게 먹지? 그건 저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싱싱한 것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를 않는데. 그 무교동 낙지가 원래 그 냉동 낙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냉동 낙지로 해서 맑은 탕을 해 먹는다는 이게 불가능하죠. 맑게. 그래서 그 마늘,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넣은 그래도 냉동 낙지로 그래도 그 정도 맛을 낼 수 있으면. 아니 저는 그 황교익 선생 말처럼 고향이 산골 안동이어서 바다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간고등어. 이 최고였습니다. 소금 막 쳐가지고. 이 안동 사람들은 풍산들이 제일 넓은 줄 알아요. 얼마나 큰 편이 안 돼요? 제가 그 풍산 바로 옆에 그 안동 예. 큰 집에 있었잖아요. 한 6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안동 교도소에 계셨군요. 예. 교도소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감옥에서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서 드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뭘 이야기하셨더라? 지난번에 술 담그는 이야기 잠시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 오징어 물회를. 오징어 물회. 예. 오징어 물회 만들어 먹었더니 지금 막걸리도 제조가 가능하다면서요. 막걸리는 이게 가능하긴 한데요. 막걸리는 만들다가 걸리면 징벌을 가요. 2달 동안 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개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있는 일이죠. 그지만 뭐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보고를 먹겠어요? 복 먹고 죽지만 목숨을 걸고 먹을 만큼 맛있는 거고 이 막걸리를 교도소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특히 그렇죠. 금지된 것을 하는 묘한 즐거움. 일단은 그 곡물은 그 밥 남길 것이고 그까지는 먹고 말리면 되니까 고두밥 상태. 그 막걸리를 발효하려 그러면 그게 그 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룩균. 그걸 어떻게 구해요? 이제 말씀하신 막걸리를 만들려면 3가지만 필요하거든요. 누룩, 효모균하고 그 다음에 당화를 시키는 녹말, 쌀밥, 밥이나 밀가루, 그 다음에 물. 이건데 이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빵에 간은 떼고 가운데만 놔둬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며칠을 두면 거기에 파랗게 곰팡이가 돼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균 플러스 곰팡이에요. 그렇죠. 효모 순수하진 않아요. 순수한 효모균만 하면 맛이 안 나요. 이게 곰팡이 잔맛이 들어가요. 그러기도 하고 밥도 말리면 3, 4일 말리면 거기에 곰팡이가 껴요. 피죠. 피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요구르트를 넣고 유산균. 유산균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과를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같이 물이랑 부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게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발효종을 만드는 방법 중에 사과나 그 포도나 이런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로 효모균을 누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야매 누룩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오늘 일본어 많이 쓰시는군요. 야매 뭐. 죄송합니다. 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거잖아요. 당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당화를 시키려면은 당화를 있어야 되는 거죠. 당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을 알코올균이 먹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면 이제 이렇게 알코올화가 되면서 이 당이 알코올 플러스 CO2 이산화탄소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꽉 막아둬야 되는데 페트병에다가 잘못하면 이게 뻥 터지는 수가 있죠. 그렇죠. 뻥 터지면은 이거 징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둬요, 그걸? 이제 오래된 교도소는 변기통, 뺑기통이라 그러죠. 변기통 안에다가 숨겨두는데 이거 이제 잘 숨기려면 비닐봉지다 넣어가지고 그래야지 좀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한 3, 4일, 4, 5일 정도면 되고요. 가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중요한 건 맛은 어때요, 그래서? 맛은 거기서 먹으면 천상의 맛이죠. 먹으면 취해요.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그거 먹으면 이제 교도관 얼굴 벌게가지고 교도관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서 나와서 저희들이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죠? 먹지는 못하겠다. 그렇지. 그 맛이 안 나는데.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해?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걸리면 몇 달을 징벌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된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게 욕망들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렇게 문명의 동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음식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이거는 모든 동물들이 다 해요. 그게.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에다가 쾌락을 붙이고 그 쾌락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해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이것까지 먹어야 돼? 뭐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게 교도소 동물적인 삶을 살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러신다면 뭐 그것도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은 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듣고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있잖아. 뭐 음식 막 따지고 뭐 이러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예, 주는 대로 먹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우리 끝나고 회식하러 갈 때도 뭐 먹죠? 이러면 아무 데나 가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해요. 아무 데 가까운 데 갑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게요. 어디를 가도 아무거나 하라고 하는 메뉴를 파는 집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교도소에서 그 위험한 술을 만들어 먹는데 안전한 시간대가 있어요. 교도소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면회도 없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이 감시를 하지를 않고 적게 하고 근무자도 적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금요일 오후에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만들면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산화탄소 빵 하고 터질 일도 없고 냄새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때 만들어서 월요일 날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은 반찬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술을 먹어도 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또 TPO가 중요하죠. 그 술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아주 교도소에서 아주 희한한 이상한 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셔봤던 저도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셔봤거든요.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술,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 술 중에 하나를 마셔본 게 있는데 불로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마시면 늙지 않는데요. 불로주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담느냐 그러면 먼저 술을 담아야 돼요. 귀리와 쌀이든가 그걸 두 개를 넣고 누룩을 넣고 담고 큰 독을 마련해서 그 독 안에 그 술을 3분의 1 정도를 채워 넣고 전체 양에서 한 7부 정도 되게끔 넣고 그걸 들고 가서 산속에 땅을 파서 이렇게 묻어요. 근데 묻는데 그 주둥이 부분은 바깥으로 노출되게 해야 돼요. 위에 뚜껑을 덮고 이게 밑에 나무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두면 모든 동물들이 다 술을 좋아해요. 뱀도 좋아하고 쥐도 좋아하고요. 다람쥐도 좋아하고요. 뭐 군뱅이도 좋아하고 잠자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술독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독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아르가 져 있으니까 독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 안에 술독 안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그 술량에 비해서 한 30% 정도 되게 이렇게 찼을 때 조금 독한 술을 붓고 뚜껑을 덮고 흙을 이렇게 묻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두면 그걸 불로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봐야 된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 물어보니까 남해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3년째 되는 날에 가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주 기묘한. 맛만 봤어요. 그 걸러가지고 따로 숙성을 시켰겠죠? 그렇겠죠. 오늘.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저는 맛만 봤습니다. 안 삼켰습니다. 안 아픈 대한민국. 지금 격리되신 분들도 계시고, 격리가 아니어도,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집에만 있는 분들 위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옵니다.